돈을 주고 가는 못생긴 처녀. 옛날 어느 마을에 몫이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가난하여 겨울에도 얇은 옷만 걸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떤 여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옷은 화려하게 입고 있었으나 얼굴이 매우 밉게 생겼지요. 여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춥지 않으십니까? 누구시오? 저는 여우 선녀입니다. 혼자 쓸쓸히 있는 것이 가련하여 차가운 잠자리를 덮여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몫이는 여자가 여우인 것을 알고 무서웠으며 게다가 너무나 못생긴 얼굴이 싫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니 여자는 금돈을 탁자에 놓으며 말하였지요. 나를 사랑해 준다면 이걸 드리겠어요. 금돈을 본 몫이는 웃는 얼굴을 지으며 동의하였지요. 날이 새자 여인은 몫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린 돈으로 솜을 사서 이부자리를 만드세요. 나머지 돈으로는 솜 옷도 사시고 쌀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나와 좋아하는 마음을 변치 않는다면 가난을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이에요. 그는 이 일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도 좋아하고 곧 솜과 헝겊을 사다가 이부자리와 솜옷을 지어주었지요. 여인은 밤에 또 찾아와서는 이부자리가 새 것인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부인께서 수고가 많으셨겠군요. 그리고는 수고한 값이라고 하면서 돈을 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여인은 매일 밤 찾아오게 되었고 아침에 돌아갈 때에는 꼭 얼마씩 돈을 놓고 갔습니다. 한 해 정도가 지나자 몫이의 집은 부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때부터 여자가 가져오는 것이 전보다 못해졌습니다. 몫이는 여자를 아주 미워하였지요. 그래서 무당을 청에다가 부적을 써 달래서 문 앞에 붙여놓았지요. 여자가 문까지 오더니 부적을 떼내어 갈기갈기 찢어 던지고는 집 안에 들어와 몫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런 은혜도 모르는 것이 있나? 이런 부적 따위로 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나? 네가 싫다면 난 가겠다. 그러나 나에게서 받은 물건을 전부 돌려줘야겠어. 여자는 성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몫이는 겁이 나서 무당에게 그 일을 말하였지요. 무당은 뜰하게 단을 만들어 요괴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무당이 일에 착수하여 제 끝맺기도 전에 갑자기 땅에 꼬꾸라지는 것이었지요.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한쪽 귀가 잘려져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지요. 무당도 귀를 누르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돌들이 빗발치듯 날아들었지요. 문도 창문도 가마도 독도 하나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몫이는 몸을 움츠리고 땀투성이가 되어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요. 잠시 후 여자가 이상한 짐승을 안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나쁜 놈의 발을 물거라. 그 짐승이 몫이의 신을 물었는데 이빨이 칼보다 날카로웠지요. 몫이는 기겁을 하고 발을 움츠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았지요. 그 짐승이 발가락을 깨물자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몫이는 살려달라 애원을 하였지요. 여우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온 것들을 남김없이 내놓아라. 숨겨서는 안 될 것이야. 몫이가 그러겠노라고 하자 여인은 휘파람을 불어 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몫이는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소만 알려주었지요. 여자가 그 장소에 가서 보니 돈이 200몇 냥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는 시비를 기한하고 600냥을
변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몫씨가 승낙하자 여자가 그 짐승을 안고 나가버렸지요. 오래 지나서야 식구들이 몫씨를 발견했습니다. 발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게 발가락 2개가 없었지요. 집 안을 둘러보니 재물이고 세간이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열흘 뒤 여자가 빚 재촉을 하러 올 것을 두려워하여 하늘을 팔고 전답과 집을 변매하여 그만큼 액수를 갖춰 놓았지요. 그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급히 돈을 주자 여자는 말없이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뒤로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몫씨의 발은 반년이나 치료해서야 겨우 나았지요. 그러나 집은 그 전과 마찬가지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여우 여인은 인근 마을의 우씨라고 하는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이번에 남편은 농민이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3년 사이에 큰 돈을 내어 이들에게 감생의 자격을 사주고 고래등 같은 저택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입은 화려한 옷들의 절반은 몫씨의 집에서 가져간 것이었지만 몫씨는 그것을 보고도 제 것이라 하지 못하였지요. 어느 날 몫씨는 밖에 나갔다가 우연히 여우 여인을 만났지요. 몫씨는 여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헝겊에 돈을 대6냥 싸서 멀찌 감치해서 뿌려주고 몸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그 뒤 2번째로 얻은 남자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지요. 그 뒤 여우 여인은 자주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우 여자가 왔다 갈 때마다 돈이나 물건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여우 여자가 또 찾아왔을 때 그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우리들은 모두 어머니의 자식들입니다. 우리에게 돈을 대어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가난하게 되지는 말게 해주십시오. 여우는 그 말을 듣더니 다시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행운을 전해준 귀신.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어머니가 달랐지요. 형은 정실 부인의 자식이었고 동생은 첩이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낭비가 심했던 형은 여기저기에 빚을 많이 져서 그 빚을 갚으려고 물려받은 논밭을 하나 둘 팔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형이 논밭을 팔 때마다 돈을 마련하여 그 논밭을 다시 사서 형에게 주었지요. 그러면 형은 또다시 논밭을 팔았고 그럴 때마다 동생은 또 사서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은 더 이상 동생이 되찾아주는 논밭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지요. 내가 무슨 얼굴로 네가 주는 논밭을 받겠느냐? 앞으로는 받지 않겠다. 형이 이렇게 말하니 동생은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내가 몰래 집을 나가버리면 형은 어쩔 수 없이 남긴 논밭을 받아 잘 간수하겠지. 그래서 야밤을 틈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지요. 동생이 떠난 것을 늦게 알아차린 형은 슬퍼하며 어리석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집을 나선 동생 가족은 정처 없이 걷다가 큰 기와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집 안이 텅텅 비어 있었지요.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몇 해 전 집안 사람들이 모두 죽고 난 뒤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 흉가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더 알아보았더니 이웃 마을의 옛 주인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지요. 동생은 그를 찾아가서 그 집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면 죽어 나오는 집에 들어가 살겠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구려.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그냥 들어가 살 것이지 그 집을 사서 무엇하랴 하오? 비록 그렇다고는 해도 돈을 내지 않고 그런 큰 집에 사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지요. 동생은 결국 많은 돈을 주고 그 집을 사고
집 문서도 만들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가족들은 다른 곳에서 살게 하고 혼자만 그 집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마당 쪽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뒤 작은 귀신이 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밀었지요. 마당에 있던 큰 귀신이 작은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방 안에 사람이 있더냐? 주인이 왔어요. 참 잘 되었다. 조금 뒤 큰 귀신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동생이 인사를 하고 다시 앉아 물었지요. 어찌 깊은 밤에 오셨습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라오. 당신이 집주인 가족들을 죽였군요. 내가 그 사람들을 죽이고자 한 것은 아니라오. 내가 아주 귀중한 물건을 이 집에 숨겨두었는데 그걸 찾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까지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밤마다 집주인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옛 주인이 겁이 많아 나를 보자마자 죽고 말았지요.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으니 당신이야말로 그 보물의 주인이 될 만합니다. 보물을 전해줄 사람을 만났으니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르지 않겠소. 이 집 두 번째 기둥 주춧돌 아래에 큰 단지가 묻혀 있는데 거기에 은이 가득하다오. 큰 귀신은 작은 귀신을 향해 말했습니다. 네가 가진 작은 단지도 드리거라. 그러자 작은 귀신이 다른 주춧돌 아래를 가리켰지요. 우리는 이제 떠나오. 부디 당신은 이 좋은 집을 잘 지키며 오래도록 복을 누리시오. 동생은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날을 받아 제사를 올린 뒤 주춧돌 아래를 파보았지요. 큰 단지와 작은 단지가 나왔고 그 속에는 금과 은이 가득했습니다. 동생은 그 금과 은으로 수십 리 안에 있는 기름진 논밭을 사들여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요. 그리하여 그 고을의 최고 갑부가 되었습니다. 5년 뒤 동생은 형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형은 그동안의 행실을 반성하고 온 힘을 다해 농사 짓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동생이 남긴 밭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넓은 땅을 사들였지요. 동생이 찾아가자 형이 반가워하며 말하였지요. 그동안 어디 있던 것이야? 고맙구나.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단다. 너의 논밭도 마련해 놓았으니 너도 어서 들어와서 네 논밭을 가꾸며 함께 살자꾸나. 동생은 너무나 기뻤지요. 형님 정말 기쁩니다. 저도 그동안 재산을 많이 모아 드넓은 땅을 마련해 놓았지요. 제가 드린 옛날 땅과 새로 사들인 땅을 형님이 모두 경작하면서 제사를 잘 받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리하여 두 형제는 각각 기름진 논밭을 가꾸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안목 있는 사내. 중국의 제갈량은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고 합니다. 그가 3살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8살 때에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그 뒤 큰형이 돈을 벌기 위해 외지로 떠나자 어린 제갈량은 누이 형수와 함께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갈량은 그 당시 어렸지만 자라서 나라와 백성의 평안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고 있었지요. 그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고 마침내 천문지리에 정통하고 병법을 막힘없이 줄줄 암송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갈량은 밭을 매다가 잠시 쉬는 틈에 생각에 잠기었지요. 어제 배운 팔괘지는 정말 신기하기 그지없단 말이야. 언젠가 전투를 치르게 된다면 반드시 써먹어 봐야지. 그러려면 연습이 필수이지.
그는 나뭇가지를 꺾어 땅에 전장을 그린 뒤 진지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팔괘진 속에 각 진법에 해당하는 돌을 배치하다가 마지막 개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고 야무지게 익히지 못하였구나. 이런 식으로 전투를 지휘했다가는 많은 병력들을 일순간에 잃어버릴 것이야. 그런데 갑자기 쯧쯧하고 혀차는 소리가 들리더니 머리 위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제갈량이 고개를 들어보니 나무 위에서 한 여인이 땅으로 쿵 하고 뛰어내리는 것이었지요. 시커먼 얼굴에 외모는 좋은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 어찌 그리 수심에 잠겨 있습니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갈량은 화가 난 듯 실을 한 수 읊조렸지요. 뽕 따라온 아가씨, 잘난 척 그만하시지. 사내에겐 대장부의 뜻이 있는 법. 산골 아가씨가 어찌 알리오? 그러자 그 여인이 시를 듣고 화답을 했습니다. 밭 매는 젊은이, 그런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지. 영웅 호건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법. 위세를 부리다가는 근심만 늘겠지요. 제갈량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말 한 번 잘하는군. 하지만 저리 못생기고 천방쥐축인 여인과 쓸데없이 언쟁을 벌일 필요까지야 없지. 그는 다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낭자, 말도 잘하는데 대담하기까지 하구려. 하지만 당신이 도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오. 이건 저만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요. 이것 보시오 낭자, 위세는 그만 떠시지. 내가 연습하는 것이 병법의 전략과 진지의 포진임을 알기나 하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배우는 병법 전략은 별 볼 일 없군요. 낭자가 그리도 잘났다면 지금 배치해 놓은 이것이 어떤 진지인지 말해보시오. 이도 저도 아닌 것이 전혀 진지 같아 보이지 않는군요. 진법도 모르는 주제에 나를 도와주겠다고 위세를 부리는군.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야말로 빨리 집으로 돌아가 이 진지를 다시 배우셔야겠는데요. 팔괘진도 모르면서 그동안 허풍만 늘어놓으셨군요. 순간 제갈량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그는 다시 부드러운 말투로 고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팔괘진에서 무엇이 빠졌습니까? 여인이 팔짱을 끼며 말하였지요. 가운데 놓아야 할 개가 없으니 완전하지 않군요. 만약 정장에서 이와 같은 배치를 했다면 경이 담당하는 곳이 큰 피해를 입겠지요. 제갈량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그녀에게 예를 갖추며 말하였지요. 낭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한 수 가르쳐 주시지요. 이 개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거야 제가 진작 가르쳐 드리지 않았습니까? 방금 떨어진 열매가 7개의 돌과 함께 완벽한 팔괘진을 이루었잖아. 제갈량은 부끄러워지고 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낭자는 과연 제가 스승으로 모실 만합니다. 방금 전 제가 한 무례한 말들을 개의치 말아주십시오. 이래야 하여 두 사람은 금세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추녀라고 불렸지요. 그의 아버지 황 씨는 오랫동안 조정 관리를 맡았던 자로 인품과 학식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조정 관료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정에 불만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 줄곧 딸에게 여러 학문을 가르쳐 왔지요. 이렇게 첫 만남을 가진 추녀와 제갈량은 종종 뽕나무 아래에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뒤 추녀의 아버지 황 씨도 제갈량을 자신의 문화에 두고 모든 것을 전수하려고 했고 제갈량 또한 열심히 그의 가르침을 받았지요. 추녀와 제갈량이 팔괘진의 공격과 수비를 연습하던 때였습니다. 예전에 아버지와 내가 여러 번 팔괘진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었지. 이 팔개진만 철석같이 믿고 싸운다면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 넌 왜 새로운 진법을 만들어낼 생각은 하지 않는 거니? 제갈량은 연신 손을 내저었지요. 날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새로운 진법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옛날 사람들이 팔개진을 만들어냈다면 우리라고 새로운 진법을 만들어내지 못하란 법은 없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번 시도해 보렴. 그녀의 계속되는 격려에 제갈량도 의욕이 생겼지요. 온갖 노력을 기울인 끝에 제갈량은 드디어 팔진도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팔진도는 여러 진법들의 장점만 취했기 때문에 공수에 능할 뿐 아니라 적들을 포위하고 섬멸하는 것도 가능했으니 백전백승을 거둘 수 있었지요. 누나, 이 모두가 누나와 스승님이 심혈을 기울여 도와준 덕분이에요. 평생 날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내가 남자라면 평생 함께 천하를 누비고 다닐 수 있겠지만 여자의 몸으로 어찌 너를 따라다닐 수 있겠니? 제갈량은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지요. 두 사람은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정이 두터워졌는데 나이가 들수록 함께 지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맺혔지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아쉬워하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집으로 돌아온 뒤 식음을 전폐한 채 하루 종일 한숨만을 내쉬었지요. 형수님은 그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끝내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외지로 떠나면서 도련님을 잘 보살피라고 거듭 당부를 했는데 도련님께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남편을 보겠어? 도련님 나이도 이제 가정을 이룰 때가 되었는데 그간 신경을 쓰지 못하였네. 왜 진작 그런 생각을 못하였을까? 형수는 제갈량을 불려 앉혔지요. 도련님, 이젠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중매를 부탁했습니다. 형수님, 그 사람이 원하는지 어떤지도 모르시잖아요. 도련님의 외모나 품성, 학문을 따진다면 부마도 가능하지요. 제갈량이 신부감을 구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와 혼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천하의 중매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지요. 도련님, 저리 아름다운 아가씨들도 싫다면 선녀라도 찾고 계신 거예요? 형수는 난감해했습니다. 추녀도 제갈량과 헤어진 뒤 정신 나간 듯 멍하니 눈물만 흘렸지요. 아버지가 몇 번이고 이유를 다그쳐 물었지만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황 씨에게 갑자기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지요. 우리 추녀도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 내 사랑스런 딸이 만약 무식한 서방에게 시집을 간다면 우선 저 세상 사람이 된 아내에게 미안할 일이고 둘째는 딸아이의 품성과 학문이 모두 쓸데없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어. 추녀를 봐서는 제갈량과 딱 어울리는데? 하지만 제갈량이 추녀의 외모를 마음에 들어 할까? 황 씨는 자신의 생각을 딸아이에게 말해보았습니다. 추녀는 대꾸는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올랐지요. 다음 날 황 씨가 제갈량의 집으로 찾아가 그의 형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여식이 있습니다. 외모로 따진다면 댁 둘째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품성이나 재능은 댁 도령과 잘 어울릴 듯합니다. 제가 풍습을 무시하고 직접 결혼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형수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지요. 어르신의 딸이 보기 드문 인재라는 말은 들었지만 외모가 아주 형편없다고 하던데. 형수가 궁리 끝에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의향은 잘 알았습니다. 잠시 후 도련님이 오시면 상의해 보도록 하지요. 댁으로 돌아가시면 제가 회신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족분들끼리 잘 상의해 보십시오. 하지만 제갈량이
추녀와 결혼할 뜻이 있음을 안 형수는 오히려 야속한 생각이 들었지요. 도련님, 저도 외모만 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지만 두 사람은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앞으로 절 원망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저도 평생 후회될 테니까요. 형수님, 허락만 해주십시오. 추녀를 아내로 맞이하게만 해주신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된다 안 된다 말하지 않겠어요. 내일 직접 아가씨를 본 다음에 마음에 들면 허락하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아가씨를 찾아볼 것입니다. 제갈량도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 씨의 집으로 달려간 형수는 추녀를 찬찬히 훑어보았지요. 얼굴이 조금 못생기긴 했으나 남들이 말하듯 그리 놀랄 정도는 아닌걸. 게다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 형수는 자기도 모르게 추녀에게 푹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형수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 황 씨에게 말하였지요. 제가 돌아가서 혼잣날을 받겠습니다. 어르신은 따님을 출가시킬 준비를 해두십시오. 2달 뒤 제갈량이 혼례를 치른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맞이하는 아내가 추녀임을 알고 다들 한마디씩 거들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갑자기 정신이 나갔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개의치 않았지요. 혼인 뒤에도 두 사람은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었습니다. 훗날 유비가 삼고초를 했을 때 제갈량은 아내를 자신의 참모로까지 삼았지요. 추녀는 남편을 잘 보좌하였고 출정을 하여 큰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제갈량의 식견을 알아차렸습니다. 악마의 능력을 받은 남자. 옛날 독일 어느 마을에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파우스트는 부잣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공부를 마음껏 할 수가 있었지요.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에는 신학을 공부하여 신학 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우스트는 오만하고 욕정에 가득 찼으며 신비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유행하던 마법 공부에 심취하게 되었지요. 그는 특히 한 수도원에서 만난 마술을 부리는 신부를 통하여 연금술을 비롯하여 당시 알려져 있던 마술의 모든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수도원에서 나온 파우스트는 풋내기 마술사로서 그럭저럭 이름을 알리는 존재가 되었지요. 이 무렵 파우스트는 우연히 전에 머물렀던 수도원의 마술 신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술에 정통했기에 이미 이 지역에서 왕실과 많은 귀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요. 정말 반갑습니다. 저에게 귀족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때 마술 신부는 파우스트로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능가하는 그 무언가가 있구나. 마술 신부의 소개로 파우스트는 단숨에 귀족 사회에서 유명한 마술사가 되었지요. 그리고 황제 앞에서 마술을 부리는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파우스트는 황제 앞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영혼이 피어오르는 마술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저것은 내 마술을 모방한 것이요. 피어오르는 분위기를 깬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마술 신부였습니다. 그 뒤 좌절한 파우스트는 의학, 천문, 수리 등 온갖 학문에 심취하고 말았지요.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파우스트는 자신이 모시던 신을 버리기로 결정하고 마술을 행하여 악마 펠레스를 지하 세계로부터 불러내었지요. 어둠을 뚫고 나타난 펠레스가 음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혈서로 맹세하라. 사후 영혼의 대가로 24년간 현세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리라. 파우스트는 자신의 검지를 잘라 혈서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펠레스는 갑자기 검은 개로 둔갑하여 파우스트의 여행길을 따라 나섰지요. 펠레스는 쾌락을 맛보여 주기 위해 맨 먼저 파우스트를 술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쾌락을 즐긴 뒤 다시 여행에 나선 파우스트는 그레첸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지요. 그녀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나 곧바로 불행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파우스트로 인해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까지 죽게 되었고 이 때문에 미쳐버린 그레첸이 파우스트와 사이에 낳은 아이를 죽이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파우스트는 그곳을 떠나야 하였지요. 파우스트는 악마의 능력을 부여받았으므로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지옥 세계에도 방문할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지옥에서 전설의 미녀 헬레나를 불러내어 그녀와 결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들도 태어나게 되었지요. 그러나 행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에 바위 끝에 서서 뛰어내렸는데 그만 떨어져 죽고 만 것이었지요. 이 슬픔 때문에 헬레나도 저승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후로도 파우스트는 수많은 곳을 다니며 온갖 향락과 태폐적인 생활을 일삼았지요. 중간에 그의 친구들이 파우스트를 말리며 악마에게 벗어나오라고 충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악마 펠레스와 함께하고 있는 파우스트에게는 그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가 않았지요. 그러는 사이 어느덧 펠레스와 약속한 24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세월이 지났군. 이제 약속한 대로 너의 영혼을 내놓아라. 파우스트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지요.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는 굉음이 온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파우스트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고구려를 떠난 아들들. 북부여에서 찾아온 주몽의 아들 유리가 고구려 태자에 오르자 비류와 온조는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가 고구려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었건만 유리에게 태자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구나. 비류는 태자 자리를 빼앗긴 것이 아주 억울했습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는 법. 더욱이 유리 태자와 우리는 이복 형제이니 남과 다를 것이 무엇이더냐? 형님 말이 옳습니다. 차라리 어머님을 모시고 남쪽으로 내려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고요. 이렇게 마음을 결정한 비류와 온조는 주몽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리태자가 폐하의 뒤를 이을 것이니 이제 우리 형제는 어머님을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주몽은 몹시 놀랐지만 두 형제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뜻이 그러하니 막을 수가 없구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할 것이야. 두 왕자를 보필할 신하들과 군사들을 내어줄 터이니 가고자 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남쪽으로 가도록 하라. 그렇게 하여 비류와 온조는 10명의 신하들과 고구려를 떠났지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말갈족의 약탈을 피해야 했고 모진 비바람과 추위와 맞서야 했지요. 그래도 비류와 온조는 쉬지 않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비류와 온조는 한수에 다다랐지요. 눈앞에는 커다란 바위산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대자님, 저 산이 바로 한산의 부하악입니다. 저곳에 올라 한수의 땅을
두루 살펴보시옵소서. 비류와 온조는 여러 신하들과 함께 부하하게 올랐지요. 가팔은 바위산 자락을 올라 꼭대기에 다다르자 발 아래로 한수의 풍경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한수의 남쪽에는 기름진 들판이 펼쳐져 있고 동쪽으로는 높고 험준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어 어떠한 적들도 쉽게 이곳을 넘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 신하들이 앞다투어 비류와 온조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대신들의 말이 옳습니다.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비류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은 다르오. 이곳은 땅이 비좁고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어 큰 나라를 세우기엔 부족해 보이는군. 차라리 바닷길이 열려있는 서해의 미추홀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좋을 듯하다. 미추홀의 도읍을 정하면 소금을 쉽게 얻을 수가 있으니 백성들에게 더 이로울 것이다. 저는 대신들과 뜻이 같아요. 이곳은 한 나라의 도읍으로 더 없이 좋은 땅입니다. 비류와 온조의 생각은 서로 달랐습니다. 네 뜻이 그러하다면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일으키거라. 나는 미추홀로 가서 나라를 세우겠다. 함께 힘을 모아 나라를 세우자고 하셨잖아요. 나라를 일으키실 분은 바로 형님이십니다. 온조야, 이미 결정한 일이니 더는 붙잡지 말거라. 결국 비류는 자신이 따르는 백성들을 이끌고 미추홀로 떠났지요. 고구려를 떠나와야 했던 두 형제는 한수에서 다시 한번 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온조는 하남 위례성에 성을 쌓고 나라를 세워 국호를 십제라고 정하였지요. 그곳은 참으로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기름진 땅에서는 곡식이 잘 자랐고 마르지 않는 강에서는 물고기들이 넘쳐났지요. 해가 지날수록 십제에는 백성들이 늘어났고 나라의 기틀을 차츰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지요. 궁성을 지키던 군사가 다급히 달려와 아뢰었습니다. 대왕폐하, 몇 해 전 미추홀로 떠났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온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미추홀은 땅에 물기가 많고 물맛 또한 몹시 짜서 몇 해 동안 농사의 결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미추홀의 나라를 세우려 했던 비류 형님을 생각하니 온조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비류 형님도 오셨는가? 아니옵니다. 비류 왕자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도 비류 왕자님의 행방을 모른다옵니다. 온조는 마음이 아팠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비류 형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았거든요. 온조는 미추홀에서 백성들이 돌아온 뒤 국호를 백제로 고쳤지요. 그리고 국력을 키우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남쪽의 마한을 물리치고 영토를 넓히며 튼튼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지요. 한편 미추홀로 떠났던 비류는 쓸쓸히 돌아와 홀로 부하하게 올랐습니다.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온조야, 부디 튼튼한 나라를 세우도록 하거라. 비류는 어리석었던 자신을 한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냥꾼의 꿈에 나온 여인. 옛날 신라 시대, 신라에서 가장 활을 잘 쏘는 사람은 궁가원이라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적 장보고 밑에 있었지요. 장보고는 그의 활솜씨가 뛰어난 것을 보고 궁을 붙여 그 이름을 불렀는데 이 궁이 그의 성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궁가원은 서라벌 기슭에
오두막을 마련해 사냥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는 화살 한 방으로 사냥감을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군가원은 활을 어깨에 메고 서라벌 근처에 있는 산으로 사냥을 떠났지요. 오늘은 호랑이를 사냥해야지. 호랑이 가죽을 팔아 겨울을 나야겠다. 그는 호랑이를 찾아 산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호랑이는커녕 토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지요. 오늘은 왜 이러지? 그는 호랑이를 잡겠다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 대신 노루라도 눈에 띄면 잡아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지요. 그러나 해가 저물 때까지 개미 한 마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날이네. 짐승끼리 짜고 꼭꼭 숨었나? 새라도 몇 마리 잡아가야겠다. 그는 안압지가 떠올랐습니다. 늦 가을이 되었으니 기러기들이 날아왔을 것이야. 군가원은 산에서 내려와 안압지로 걸음을 옮겼지요. 아니 이럴 수가. 안압지를 구석구석 둘러보고 군가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에도 없네. 군가원은 사냥을 포기하고 길 쪽으로 몇 걸음을 옮겼지요. 그때 어디선가 원앙새 한 쌍이 연못으로 날아왔습니다. 군가원은 원앙새를 보더니 우뚝 멈추어 섰지요. 군가원은 활을 들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원앙새 부부가 불쌍하긴 하지만 할 수 없지. 군가원은 활을 쏘았습니다. 원앙새 한 마리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지요. 군가원은 원앙새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앙새를 주우려고 손을 뻗는 순간 그는 기겁을 하고 말았지요. 원앙새가 목이 잘려나가고 몸통만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등을 맞췄는데 목이 잘려나가다니. 군가원은 원앙새를 자세히 보았지요. 화살은 분명히 등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잘려나간 부분에 이빨 자국이 나 있었지요. 군가원은 죽은 원앙새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누워 있자니 죽은 원앙새가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원앙새를 사냥한 것이 꺼림직했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지요. 얼마쯤 잤을까 누군가 군가원의 몸을 잡아 흔들었지요. 눈을 번쩍 떠보니 머리를 풀어헤친 젊은 여인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나 혼자 어찌 살라고 그 일을 죽였나요? 군가원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남의 방에 몰래 들어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그 일을 죽이다니? 그럼 내가 당신 남편을 죽였단 말이오? 생사람 잡지 마시오.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나는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여기에 온 것입니다. 원래는 원앙새입니다. 나는 그동안 남편과 오순도순 잘 살아왔지요. 그런데 당신이 한순간에 우리 가정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활로 남편만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까지 무너뜨렸지요. 남편이 화살을 맞고 쓰러질 때 제가 어찌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빨리 남편에게 달려들어 목을 이빨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품속에 감추었지요. 나는 남편 얼굴을 못 보면 단 하루도 못 사는 새입니다. 지금도 나는 잘린 남편의 머리를 들여다보며 눈물 짓고 있습니다. 남편 없이 어찌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나를 화살로 쏘아주십시오. 내일 아침 안압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여인은 말을 마친 뒤 또다시 흐느껴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바로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꿈이었습니다. 이상한 꿈이다. 여인의 말을 믿어야 하나? 믿지 말아야 하나? 군가원은 동이 트자마자 안압지로 달려갔습니다. 군가원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지요. 원앙새 한 마리가 안압지 한 귀퉁이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가원은 원앙새를 향해 일부러 돌멩이를 던져보았지요. 그래도 그 원앙새는 전혀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원앙새는 군가원을 쏘아보았지요. 그 눈에 원망의 빛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군가원은 소름이 끼쳤지요. 원앙새를 향해 활을 겨누었습니다. 원앙새는 화살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지요. 군가원은 원앙새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앙새를 주워들자 품에서 무언가 떨어지고 있었지요. 군가원은 그것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수컷의 머리였지요. 군가원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원앙새의 부부를 양지 바른 언덕에 묻어주었지요. 그 뒤 그는 원앙새 부부가 생각나서 도저히 사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꺾고 사냥꾼 노릇을 그만두었지요. 그 뒤 그는 스님이 되어 자신이 죽인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며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내를 따라 저승에 간 남편.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다정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지요. 남편은 큰 슬픔에 잠겨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1년 뒤 아내의 제삿날이 되자 남편은 아내의 제사상에 올리려고 짐승을 사냥하러 나갔지요. 작은 짐승 2마리를 잡고 막 3마리째를 잡으려 할 때였지요. 갑자기 짐승이 어디론가 뛰어가더니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참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여 짐승이 사라진 곳으로 달려가 보았지요. 그랬더니 바위가 하나 우뚝 서 있고 바위 뒤로는 동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낑낑거리며 바위를 옮기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안에는 꽤 넓은 굴이 있고 굴 아래로는 나무들이 우거진 마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무릎을 치며 생각하였지요. 여기가 바로 저승으로 들어가는 구리로구나.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아내를 만나고 가야겠어. 마을 입구에는 해골과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옆을 지날 때 어디선가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여기 내 해골이 있네. 이건 내 팔뼈로구나. 그 속에는 그리운 아내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보 하며 달려가자 아내가 깜짝 놀라 말했지요. 아니, 당신이 웬일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하였지요. 당신은 죽어 여기 온 게 아니군요. 그럼 어서 피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들키면 목숨을 잃게 돼요. 아내는 남편을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데려갔지요. 조금 있으면 이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춤을 출 거예요. 그때 여기를 빠져나가세요. 밤이 깊어지자 저승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 북을 치며 춤을 추었지요. 자,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요. 제가 마을 입구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그러자 남편이 안타까워하며 말하였지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데 이렇게 헤어진단 말이오. 안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정말 내가 보고 싶으면 3일 뒤에 다시 오세요.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남편은 아내를 쫓아 살금살금 마을 입구로 걸어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기념으로 열매라도 따가야지. 남편은 마을 입구에 있는 야자 열매와 향기로운 풀을 따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남편을 보고 소리치고 말았지요. 저기 사람이 있다. 우리 열매를 따고 있어. 저승 사람들은 얼음처럼 차가운 손을 내밀어 남편이 딴 열매와 풀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을 잡아채려 할 때 아내가 막으며 소리쳤지요. 어서 달아나요. 어서. 남편은 젖먹던 힘을 다해 뛰고 또 뛰었습니다. 드디어 동굴을 벗어나 바깥으로 나오자 남편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저승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남편이 저승에 오지 못하도록 더 큰 바위로 입구를 막고 눈에 띄지 않게 숨겨버렸습니다. 아내와 약속했던 3일째 되던 날 남편은 다시 동굴을 찾아왔지만 어디에도 동굴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남편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저승으로 가는 길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손과 발이 없는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의 좋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몸도 튼튼하고 아주 잘 생겼었지만 이상하게 막내는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형이 잘 돌봐주었기 때문에 별다른 불편 없이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두 형은 밭에 일을 나가고 막내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막내가 깜빡 졸다 일어나 보니 갑자기 문이 흔들리면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문이 활짝 열리더니 온 몸을 나뭇잎으로 덮고 수많은 창을 든 괴물이 막내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지요. 막내는 너무도 놀라 입을 커다랗게 벌렸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막내가 부들부들 떨며 괴물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만 잘 들으면 목숨은 살려주지. 난 지금 목이 몹시 말라. 어서 밖으로 나가 야자 열매를 따오너라.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좀 곤란합니다. 보다시피 전 손과 발이 없어요. 손과 발이 없다고? 그럼 내가 빌려주지. 괴물은 이렇게 말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손과 발을 떼어 막내에게 주었습니다. 막내는 괴물이 준 손과 발을 달고 밖으로 나가 야자 열매에 기어오르러 하였지요. 하지만 한 번도 나무에 올라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자꾸 미끄러졌습니다. 그때마다 괴물은 날카로운 눈빛을 번쩍이며 소리를 질렀지요. 어서 열매를 따오지 못해? 막내는 있는 힘을 다해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는 야자 열매를 따서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쭉 미끄러져 내려와 괴물에게 손과 발을 돌려주었지요. 괴물은 열매 꼭지를 자르고 꿀꺽꿀꺽 야자수를 마신 뒤에 아무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형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막내는 울음을 터뜨리며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지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큰형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하지만 다음에 그놈이 또 오거든. 꼭 소라 고등을 들고 올라가거라.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온 힘을 다하여 소라 고등을 불어. 그럼 우리들이 재빨리 달려와 괴물을 없애줄게. 둘째 형도 말하였지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힘껏 고등을 불기만 해. 다음날 막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다시 괴물이 나타났지요. 어서 야자 열매를 따와. 목이 말라 죽겠어. 괴물이 손과 발을 빌려주자 막내는 괴물 몰래 소라 고등을 들고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야자 열매를 던지지 않자 괴물이 화를 내며 소리쳤지요. 뭘 꿈을 대고 있는 거야? 그러자 막내는 태연하게 열매를 따는 척하면서 들고 있던 소라 고등을 힘껏 불었습니다. 깜짝 놀란 괴물은 어서 손과 발을 돌려달라고 소리소리를 쳤습니다. 막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형들이 달려오기만을 기다렸지요. 곧 형들이 달려와 단칼에 괴물을 물리쳤습니다. 그제야 막내는 안심하고 나무를 타고 내려왔지요. 잘했다 막내야. 우리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 뒤로 막내는 괴물이 빌려준 손과 발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